네, 국민의힘이 내일 상임 전국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 전환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발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네, 민주당 당권에 도전 중인 이재명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전국위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상임 전국위 그리고 전국위 날짜를 확정 지었습니다. 5일에 상임 전국위를 열고 그 후에 9일에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그 후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대표직 복귀를 둘러싼 질문을 바로 했더니 여기에 있어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관련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너무 이제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를 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도 정치적인 어떤 진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서병수 전국위 의장 비대위 체제가 되면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제명, 해임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비대위 체제가 전환이 되려면 상임 전국위에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는 걸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논란거리가 지금 여러 가지인데 예. 이거는 큰 흐름에서 볼 때 되돌리기는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상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예, 비대위로 체제로 갈 가는 것이다. 예,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말씀하신 비대위 체제가 되면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된다거나 예. 또 지금 당의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서병수 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내일 있을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난 뒤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헌 당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한 게 많거든요. 네. 자동 해임이라든가 예.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상임정국위원회 기능에 보면 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당규의 재개정 또는 폐지, 그다음에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병수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일 상임정국위원회에 해부될 안건을 제가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 말씀이 대체로 통과가 되겠지만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아마 갑론을박이 좀 있을 겁니다. 있고 난 뒤에 상임정국위원회 명의로 나왔을 때 저게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병수 의장의 개인적인 견해다 이렇게 저는 지금 봅니다. 그러면 내일 그 상임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유권 해석을 내리고 그 후에 그러면 이 비상 상황으로 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 당 대표직 역시도 해임이 되는 건지 여부도 같이 토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같이 겁니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헌상으로는 대표 거리 시에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았으면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거쳐서 잔여 임기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서병수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비대위 체제 이후에 전당대회가 되면 새 대표는 잔여 임기를 하는 게 아니라 2년을 다 한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당헌의 유권 해석 중에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것도 갖춰야 될 겁니다. 네. 자, 비대위 체제가 되면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까지 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렇게 지금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부분들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더 내용만 커질 것 같은 우려가 크고 그 기반의 이유는 첫 번째가 엉뚱한 사람이 책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 상황을 초래한 사람은 권선동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기보다는 왜 엉뚱한 최고위원들하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원들, 그다음에 특히 당원권 정지로 아직 당 대표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뭔가 수습하려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된다. 원칙대로 처리하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위장 사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놓고 의결하러 다시 들어가고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수습하기 좀 요원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치고 들어가는 거죠. 빈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해서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한 방에 원샷으로 책임지면 빨리 수습이 되고 두 번째는 원칙대로 처리하면 할 말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 말이 참 저는 갑자기 꽂히는 게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나가서 참 달라졌다, 잘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비상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갑자기 그 문자가 공개되면서 비상 상황인 것처럼 최고위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 좀 뭔가 당원들도 납득이 안 되고 그 누구도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명예로운 퇴진 얘기를 하지만 이미 명예로운 퇴진은 없다. 예, 그래서 더 이준석 대표를 더 화를 북돋고 그다음에 그 빈틈을 보여서 저는 이게 당내에서 전국위를 뭐 거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당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질 사람, 엉뚱한 사람이 책임지면 수습이 안 됩니다. 책임질 사람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한 방에 정리를 하는 것이 그 말은 권성동 원내대표 그렇죠. 원내대표직 사퇴 얘기를 근데 원래 하시는 직무대행과 원내대표는요 한 문구입니다. 예. 당헌당 유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은 거예요. 근데 직무대행만 내려놓고 원내대표는 하겠다? 그거는 당헌당 유상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은 하나도 없고 나중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원내대표를 하면 비대위원이 되잖아요. 그럼 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일은 누가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이 다 책임지고 예. 그 사람 남아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상화되기 힘들다. 그러면 민주당은 국정 파트너로서 계속 국민의힘이 이렇게 혼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민생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기도 안 되고 원내에서도 그러고 최근에 특별감찰반 관련해서도 좀 논의하려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용이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예.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비상 상황에 책임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는 것도 방법일 수 네, 있다는 뭐 얘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주셨고 이준석 대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용피셜 그 이야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SNS에 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라고도 했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당 비상사태가 아닌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꼬집었거든요. 이 정국위 원장이 얘기한 명예로운 퇴진 지금 이준석 대표의 태도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서 대변인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명예로운 퇴진의 가능성은 저는 닫혀 있다고 봅니다.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지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선택지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리기 전에 무슨 모색을 했다든가 이런 뭐 다른 대안적인 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지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그거를 제도적으로 당헌당에서 법률적으로 바꾸고 보완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임정국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를 전국위원회가 추인을 하면 그거 자체로서 합법화돼서 가는 겁니다. 구성원들과 당기구가 테러를 열어가는 것인데 이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법률적인 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게 상황 정리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논란이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저런 SNS 글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좀 잘 마무리되어서 잘 수습되어서 국민들에게 좀 부담을 걱정을 안 끼쳐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윤리위 결정 후에 당이 역시나 이걸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여서 6개월 후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후에 이렇게 지금 당이 새롭게 지금 본인은 그 후에 뭐 다른 법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당원만 만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실수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문자메시지 공개되면서 해놓고 지지율 떨어지고 나니 이제는 다시 새롭게 가만히 있던 나를 가지고 또 이걸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뭐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각 정당의 윤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당헌 당규상으로 6개월 당원권 6개월 정지이기 때문에 정직이고 당직의 정직이기 때문에 원래는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 예. 그리고 권한 당대표 직무대행께서도 이거를 거리가 아니라 사고로 했고 예. 그거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미 거기서 효력이 발생한 것인데 문자 메시지 사건 이후에 이게 당 분위기가 지금 수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원내대표를 축으로 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신뢰가 추락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돌아가 보시면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문제가 당원 당규상의 해석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네. 기능 상실 문제가 대두되고 난 뒤에 최고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사퇴를 했고 그렇죠. 사퇴를 하고 나니까 비대위 체제를 의결해서 의결을 해야 끌고 갈 되는데. 투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 뭐 나는 사퇴서를 냈니 안 냈니 이런 옹색한 모습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 저는 이 건을 그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좀 저도 그 멤버지만 대우각성을 해야 되고 지금 당헌 당규상의 허점들 잘 보완해서 진짜 사과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뭐 경강부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미 당 구성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준석 대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면 사법부가 이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줄까 이것도 고민인데 어떻게 좀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참 이게 좀 불행한 일이에요. 이 정당에서의 일은 정당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 옳습니다. 이런 것들 자꾸 정당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다 보면 정당 민주주의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깨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법부로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당헌 당규가 각 당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거는 당헌 당규라는 건 어떤 독자적인 세력이 당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당헌 당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를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그랬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저희 같으면 중앙위원회고 저기는 전국위원회겠죠. 거기서 판단하는 게 옳다. 이거 사법적인 판단을 가는 것들은 좀 적절치는 않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해결할 공사는 있죠.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랐고 말씀한 대로 이미 윤핵관들이 이번 본인을 쫓아냈지만 그 뒤로 당 운영을 못했고 빌미를 줬습니다. 빈틈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설사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법적인 판단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를 가지고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뭐 딜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재차 말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책임지면 안 됩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칙대로 당헌 당규에 있어서 빈틈없이 다시 일사천리로 그리고 투명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집권당이 빨리 정상화되는 길이다. 라는 또 조언을 다시 재차 드릴 수밖에 네. 없다. 예, 그렇습니다. 비대위의 성격과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추후에 논의돼야 될 부분인데 앞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당이 변화해야 한다. 당원 당규도 더 세심하게 정비를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새롭게 쇄신하는 차원에서 비대위를 혁신형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다, 그냥 조기 전대를 위해서 관리형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당헌 당규 96조에 보면 비대위는 비상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뽑히는 그 시점에 종료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헌 당규의 상에 비상 상황이라는 게 뭔지 규정이 된 게 없습니다. 지금도 그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해서 정치적 상황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2024년 총선이 내년 가을부터 총선 국면에 들어갑니다. 네. 내년에 아마 하한 전국 지나면 8월 중순 지나면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총선 전국을 비대위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의 비상대책위원회 시점을 조기 종료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내년 초나 내년 봄까지 가면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냐, 이게 효율적인 체제냐라는 문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산상으로 보면 올 연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9월 정기국회하고 맞물려서 그 시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산국회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신년국회, 신년정치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나면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문제가 또다시 돌출할 겁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얘기가 2, 3개월 이내에 관리형 비대위로 가자는 것이고, 또 외부 인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혁신형으로 끌고 가기도 힘듭니다. 정부와 대통령실과의 삼각관계도 있고, 야당이라면 모르지만요. 야당이라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권을 갖고 가니까 가능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권을 갖고 뭔가를 교통정리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형이 맞다고 저는 보고, 관리형이라면 외부 인사보다는 정당의 뭐 당헌 당규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전당대회 회의 절차 이걸 잘 아는 분들 중에서, 중진 의원들 중에서 한 분이 하시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당 중진 의원을 위주로 관리형, 그리고 올 연말에 이제 전당대회를 연말 전에. 다시 치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연말 네, 전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 성격, 그리고 전당대회 시기까지 참 의견이 많은데요.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를 전환하는 건 국민의 불행이다. 그래서 빨리 좀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비대위라는 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혁신형 비대위는 지금 집권 여당이 대선, 지선 다 이기고 무슨 혁신형 비대위를 합니까? 그 참 통탄할 일이고요. 그냥 조기 전대를 위해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그걸 저는 한 2, 3개월이라고 봐요. 전대를 빨리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빨리 당을 수습하는 길인 것 같고요. 참 이게 우스운 게 저희 당이야 뭐 민주당은 대선 지선을 패배해서 다시 어떤 그런 내용을 수습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비대위를 만드는 건 맞지만, 국민의힘도 집권당도 그러게 되고 정의당도 그러게 돼서 온통 지금 여의도가 비대위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슬프다,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 웃기고 좀 슬픈데요. 이런 것들 빨리 좀 탈피해서 정상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기능을 지금 자리를 못 찾으니까 민생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다 좀 덧붙이면 이 책임론자 중에 제가 이 말하자면 가장 주요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늘 얘기했잖아요. 국민들한테 당무는 당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본인이 뒤에서는 당의 정치에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휴가 갔다 오셔서 좀 잘 쉬셨으면 제발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당무나 당이 정상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발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 국회에서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함께 듣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보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 자신에 대한 검경의 전방위 수사는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 개입이다.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당 내를 좀 겨냥을 하면서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질문은 서용주 의원께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이 이 시점에 그전에는 언급이 없었던 이 사법 리스크나 이런 표현들에 있어서 최근에 부쩍 입장을 많이 밝히고 있는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의 상황부터 봐야겠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정부는 없었다라고 저희 민주당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100일도 안 돼서 어떤 민생이나 경제나 통합, 협치 이런 것들을 실현을 할 시간이거든요. 그걸 보통 한의문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야당과 그 시간 동안 협치하고 통합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한의문이라고 하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냅두는 게 한의문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전 정권 욕하고 전 정권 탓하고 전 정권 수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대선 때 본인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의원을 수사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정치보복적인 수사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재명 의원은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지요. 뭐 국기문란까지 가는 것은 좀 갈 수는 있지만 틀림없이 정치 개입이라는 말은 할 수 있는 충분한 오해는 된다. 물론 이게 뭐 없던 일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예. 뭐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 수사 자체가 너무나 공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의 말을 빌리면 꽹가리 치면서 막 온 동네 사람들 모아서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듯이 수사를 하니까 그게 문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검찰,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부분을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중계하듯이 계속 어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의혹들을 계속 하는 것들은 당연히 정치 개입이고 정치보복이고 심지어 지금 상황이 8월에 이제 전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나 경찰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이런데 막 써도 됩니까?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게 이제 이재명 의원께서 사법 리스크 말씀하시면서 또 남 탓, 여당 탓 하셨잖아요. 여당의 프레임이라고. 이분은 논리의 기결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방탄용 출마다, 보선 출마다. 또 이게 방탄용 배치에서 방탄용 지금 당대표로 가는 거다라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프레임입니까? 그리고 지금 대선 패배하고 난 뒤에 한 달 반 만에 보궐선거 나오셨고요. 그리고 두 달인가요? 저 당권 출마 2달도 안 돼서 당권 출마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 전대 자체가 흥행이 안 되고 재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5개인가 6개인가 있어요. 하나는 대장동, 잘 아는 대장동 수사고, 그 다음에 성남 백현동 수사고, 그 다음에 성남 FC 그 불법 후원 혐의, 그 다음에 김혜경 그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법카 불법 사용, 그 다음에 뭐 등등 해서 이게 뭐 5개인가 6개인가 있는데 이 수사들이 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수사에 들어갔던 겁니다. 같은 거고 지금 수사기관이 8월 중순으로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이 그토록 독주를 해서 만들었던 금수완박법이 지금 9월 되면 수사의 주체와 환경이 바뀌잖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경찰이 수사권한 개시권과 종결권 다 가져가기 전에 기존의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 8월 말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자초한 면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왜 이 시점에서 이재명 의원이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당헌에 기소가 되고 나면 당원권 정지 항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지금 선거인단 구성을 보면 30%가 일반 국민이고요. 5%가 일반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35%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이 수사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본인으로서는 이 부분을 공세적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좀 방어는 아니고요. 국기문란은 윤석열 대통령도 자주 쓰죠. 최근에 뭐 치안감 인사를 했는데 국기문란 사건인데 국정조사도 안 하고 나중에 결과는 치안정책관의 책임이다 한 명으로 끝냈잖아요. 세상에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했는데 치안정책관 실수로 끝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건데 국기문란의 어떤 단어들은 잘 가려서 써야 되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의원 수사 4가지 정도 5가지 되는데 이거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내용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 때 했던 내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 수사들이 지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문재인 정부라고 보면 문재인 정부도 맞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이미 이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해를 하면 끝없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의 상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한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법관직대에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지금 당내 민주당의 당권 주자를 지금 선출하고 있는 상황에 정치 개입으로 비치지 않도록 좀 자제를 하면서 수사나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정도도 못 들어주면 이건 정치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 8월 네, 저는 중순 정도의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게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 정도의 결과라고 보세요? 뭐 결과는 예단할 수 없죠. 제가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라서. 하지만 제가 봐서는 대다수의 어떤 사건들은요. 뭐 대장동도 보십시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검찰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건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이고 성남 FC나 뭐 대납 사건이나 법인카드는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오더라도 저는 원래 법인카드 이 일부 쓴 부분은요 원래 그렇게 큰 형벌이 지어지진 않습니다. 보도된 만큼요. 네. 압수수색 130차례 했지만 그만큼 형벌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저는 좀 아쉬운 건 또 덧붙여야 되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얘기해 주셨으니까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사 그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A 씨에 대한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후보 캠프에 운전기사로 일했었다. 근데 이재명 의원 측은 캠프에서 운전 업무를 한 거는 맞지만 김혜경 그 부인의 직접적인 운전을 한 건 아니고 그 선행차 앞에 있는 차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그 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충분히 좀 해명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뭐 그 어떤 데자뷰 같은 기시감 이런 게 막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들어요.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뭐 수사 대상이 됐든 참고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4분입니다, 그죠? 4분인데 이게 사례가 똑같아요. 처음에는 한 껍질 벗기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껍질이 나오고 양파 가게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자신을 위해서 일했거나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일했거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잡아떼는 걸 보면서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는 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 A씨 사건만 해도 보면 처음에는 법인카드의 불법 사용을 위해서 선결제를 도와줬다고 떴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와 관계가 되더라 이렇게 됐고 한 발 더 들어가니까 배모 씨의 빌라에서 3년이나 살았다더라. 혹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에서 비상임 이사를 했다더라. 거기서 또 한 발 더 들어가서 김혜경 씨 차량을 몰았다더라. 차량을 몰았는데 아니야. 뭐 선도 차량을 몰았대. 아니래. 뭐 이런 놈 공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의 실체가 처음에 딱 드러났을 때 그대로 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 대한 각종 내용들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듭이 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른 사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수사하는 걸 정치적 수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나 관련자 사망 이런 것들이 이 후보 측에는 사실 뭐 대선까지 노리는 입장에서 결코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기시감이라는 표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불편하게 계속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추리 소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인들의 관련된 사람들의 죽음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표현하기도 참 애매하네요. 그런다 해서 이재명 의원이 뭘 어떻게 손을 썼겠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붙이는 것 같아요. 관련이 없다고 하면 관련이 없는 거죠. 설마 이재명 의원이 뒤에서 이 사람들의 죽음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처럼 국민한테 뭔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관련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추리 막장 소설입니까? 그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 숨진 참고인도 너무 유명을 달래서 안타깝지만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때 검찰의 압수수색이 얼마나 많았어요. 70여 차례 이상이 있었잖아요. 딸 일기장까지 뒤지는 사건. 그런데 이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의 경찰의 압수수색이 130차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103차례 했으면 참고인을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얼마나 강압적이고 여러 가지에 대한 압박감을 줬겠느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후보 시절에 했죠. 그 죽음에 이르는 검찰 수사를 받다 죽음에 이르는 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니까 몰리니까 그러게 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에 포커싱이 돼야지 어떻게 관련이 어떻게 해서 붙이려고 이재명 의원과 관련을 붙입니까? 이거는 저는 보는 앵글이 잘못됐다. 이거는 이 사람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 물론 배 씨와 누구와 관련 있는 거는 사실이 있겠지만 이거는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부터 쳐다보는 것이 상식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이 요즘 많이 터지고 있죠. 대통령 공관 공사 수주에 또 문제가 있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도 이렇고 이렇다 보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보시기에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거는 복잡하게 드릴 말씀이 아니고 네. 2014년도에 법이 통과되고 초대 특별감찰관이 이석수 감찰관이 근무하신 이후에 네. 201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말기죠.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핑퐁 게임이 벌어졌어요. 왜 안 하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명단이 안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또 국회에서는 청와대에서 요청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5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민정기 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청와대 자체 자정의 기본 기능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친인척 관리 기능이 원래 민정수석실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이 내 수석 비서관 이상인데 대상이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논란들, 그러니까 그 권력기관이 상위기관일수록 자정 기능이 강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킬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내부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국회 원구성 때문에도 그렇고 이걸 지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수는 대통령실에서 국회에다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여와 야가 합의를 해서 15년 이상의 변호사 법조 경력이 있는 분을 세 분을 추천을 하면 한 분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곧 하실 왜 겁니다.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그걸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국회 상황이 그까지 마음을 쓸 정도가 안 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앞서서도 추진하고 싶은데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필요성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런데 원래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 용산으로 옮기고 민정수실 없애고 한동훈 장관의 인사권 넘겨주고 다 그냥 막 밀어붙이는 분이 왜 특별감찰관은 그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려면 국힘의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것이고요. 특별감찰관은 여당 3명, 야당 3명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액션을 하면 됩니다. 나 특별감찰관 할 테니까 국회에서 명단 주죠. 그 말을 못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성격이에요. 하죠.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보면은 너무나 본인과 관련된 친인척 지인들의 특별 감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부터 특별 감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그러면 그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또 김건희 여사를 볼 겁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공수처와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중복이 되면서 특별감찰관을 고민을 했었지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5차례에 거쳐서 특별감찰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논박이 딱 했으니까요. 그거는 팩트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특별감찰관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본인에게 관대한 모습들, 지금 이 추락하는 국정 지지율과 신뢰를 회복하려면요, 본인한테 엄격해져야 됩니다. 남한테 엄격해지면 안 돼요. 근데 네. 지금 현재까지 국민들은 점점 봐라, 남들에게는 엄격한데 본인한테 관대하네 라는 생각들이 깊어지고 신뢰가 구멍이 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주변 관리부터 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 터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휴가 기간에 많은 고심을 해야 하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인적 쇄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나 최근에 또 언론 보도 오늘 나온 이야기를 또 보면 대통령 역시도 그 수석이나 일부 비서관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제 토닥이면서 그런 것들을 또 만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국정 운영을 하기에 지금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또 뽑으면 또 지연이 되고 이 부분을 의식한 것 같다라는 분석은 있습니다만 인적 쇄신 이번 휴가 기간 끝나고 나서 어떤 조금이라도 좀 있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와 관련된 논란이 많습니다. 그죠? 뭐 몇 주 전에 사의를 표했다 안 했다 뭐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여권 집권 세력 전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복합적인 위기고요. 당정 대통령실 한 군데 해가지고는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역부족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 동안에 뭐 하냐고 물으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 한 분이 푹 쉬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이게 대통령의 참모들이 메시지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푹 쉬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제, 안보, 민생, 뭐 집권당 내부 사정까지 복합 위기인데 예. 대통령께서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뭐 어제 대학로 연극 보시더라도 머리가 복잡하셨을 거예요. 쉴 때는 쉬시지만 또 뭐 하루 종일 짓누르는 어떤 압박감이 있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예.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자격 미달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인적 쇄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요 며칠 기간 해서 당이 비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뭐 정책 번복 사례도 뭐 똑같은 프레임 많잖아요. 장관이 얘기하고 논란이 일어나고 대통령실에서 진화하고 다시 폐기하고 이런 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저는 적정하게 효율적인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내부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고언으로 드립니다. 그 발언을 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혹시 뭐 수석급인지 뭐 비서관급인지 이런 건 언론에 확인이 나왔지 됐습니까? 않습니까? 홍보수석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